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은 병원과 약국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감염 질환 중에 하나인 요로 감염의 적절한 항생제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례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42세 여성입니다. 주 증상으로 발열과 옆구리 통증, 전신 세약감을 호소했습니다. 활력 징후로는 맥박이 다소 빨랐고 체온이 38.2도로 높았습니다. 신체 검진에서 양측 늑골 척추각 압통이 있었고, 요검사에서는 류코사이트 에스테라제가 양성, 나이트레이트가 양성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WBC와 CRP가 상승되어 있었고, CT 검사에서 양측 신장 피질의 세기 모양의 조형 증강 감소 부위가 다발성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요로 감염 병역은 없었고, 최근 3개월 내에 항생제 사용 이력도 없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을 받은 이 환자에서 배양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 경험적 항생제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무엇일까요? 요로 감염증은 소변이 만들어져 내려오는 우리 몸의 기관, 즉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세균이 증식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 부위에 따라서 상부 요로 감염과 하부 요로 감염으로 나누는데, 신장과 요관에 발생한 감염을 상부 요로 감염, 방광과 요도에 발생한 감염을 하부 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상부 요로 감염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신우신염이 있고, 하부 요로 감염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방광염과 요도염이 있습니다. 요로 감염증은 기저질환의 유무, 또 요로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에 따라서 단순 혹은 복합 요로 감염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비뇨기계의 구조적 이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요로 감염을 단순 요로 감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복합 요로 감염으로 분류합니다. 단순 요로 감염은 주로 건강한 임신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되고, 남성에게서는 대체로 구조적 또는 신경계 이상이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복합 요로 감염이 발생합니다. 요로 감염의 주요 원인균은 대장균으로 단순 요로 감염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복합 요로 감염에서 관찰되는 세균은 보다 다양하고 단순 요로 감염보다 저항성은 강하지만 역시 이콜라이가 가장 주요한 원인균입니다. 또한 중증 환자나 만성적으로 돈요관을 삽입한 환자에서는 칸디다도 원인균이 될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징후, 그리고 소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임상 증상은 감염 부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우신염과 같은 상부 요로 감염은 배뇨 시의 통증과 함께 발열, 오한, 구역구토,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고, 방광염과 같은 하부 요로 감염은 대개 전신 증상이나 발열은 없고, 배뇨 시의 통증, 빈뇨, 절박뇨, 그리고 하복부 불편감이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요로 감염을 확인하고 원인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요. 그 중에 요시험지 검사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선별 검사입니다. 아질삼염 양성은 세균요를, 백혈구 에스테르 분해 요소 양성은 녹요를 시사합니다. 요 현미경 검사에서 고배율 시야당 백혈구가 10개 이상인 경우 녹요라고 하고, 이는 요로 감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배형 검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준 검사법으로 원인균을 동정하고 항생제 감수성 확인을 하기 위한 필수 검사입니다. 중간요로 배양 시에 세균 수가 10의 5승 CFU 이상이면 유의한 세균요로 정의하고, 증상이 있는 단순 방광염 여성의 경우에는 10의 3승 CFU에서도 감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적 검사는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지는 않고, 신우신염이나 복합요로 감염이 의심될 때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자, 항생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하부 감염인지 상부 감염인지 감염 부위를 확인하고, 단순 요로 감염인지 복합 요로 감염인지 구분합니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위험 행자를 평가하는데요. 임신부, 남성, 고령 환자는 기본적으로 복합 요로 감염으로 분류를 하고, 최근 항생제 사용력이나 의료기관 노출이 있다면 ESBL과 같은 내성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하는데 이때 해당 기관이나 지역의 항생제 내성 양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배양 검사와 항생제 감수성 결과가 확인되면 현재 사용 중인 항생제가 적절한지 꼭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범위가 좁은 약물로 전환합니다. 질환별로 항생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 방광염은 전형적인 요로 증상과 함께 녹료가 동반되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권장되는 1차 경험적 항생제는 니트로프란토인과 포스포마이신입니다. 이 약물들은 방광 내 요중 농도가 높아서 단순 방광염에 효과적이지만 혈중 농도와 신장 실질내 농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뒤에서 다루게 될 신우신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내성 발생 위험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단순 방광염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플로로키놀론계 항생제는 다른 항생제에 대해 내성률이 높은 지역에서 단순 방광염의 1차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부작용과 항생제 내성을 고려해서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구용 베타락탐계 항생제, 특히 2, 3세대 세파는 1차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체요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항생제에 대한 지역사회 내성률이 20% 미만이면 경험적 항생제로 치료를 권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콜라이에 대한 TMP-SMX와 아목시클라블라네이트의 내성률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경험적 항생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소변 배양 검사 결과에서 감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또한 단순 방광염은 대부분 3일에서 5일 이내에 단기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상부 요로감염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신농양, 폐혈 쇼크, 또 급성 신송상과 같은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신우신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경험적 항생제 투여 전에 소변 배양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초기 치료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급성 신우신염의 경우에는 IV 세프트리악손이나 아미카신을 1회 투여한 후에 경구용 키놀론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구 복용이 가능하고 전신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신우신염이라면 경구 키놀론으로 단독 치료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배양 검사 결과에서 원인균과 항생제 감수성이 확인되면 경구 키놀론 또는 TMP-SMX 또는 베타락탐계의 항생제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 급성 신우신염의 치료 기간은 사용 항생제에 따라서 1에서 2주간 투여하고 각 약물에 따른 용법과 치료 기간은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급성 신우신염에서 지속적인 구토와 탈수, 또 병이 진행되는 경우, 폐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초기 치료로 IV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경험적 항생제는 환자의 중증도와 내성 위험에 따라서 IV 키놀론, 광범위 세파 또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를 베타락탐계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B의 생성균과 같은 내성균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카바페넴계 항생제를 초기 치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열이 되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소변 배양 검사 결과와 항생제 감수성을 토대로 적절한 경구용 항생제로 전환해서 치료를 지속하게 됩니다. 폐혈증 등으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카바페넴 계열이나 피페타조와 같은 광범위 항생제를 초기 경험적 치료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무증상 세균요는 요로감염 증상이나 징후 없이 소변에 세균이 의미 있는 정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인이나 여성, 임신부에서 흔히 관찰되지만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증상 세균요의 선별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부, 두 번째는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시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부는 요관이 확장되고 방광이 압박되는 것 때문에 세균이 신장으로 역류되기 쉬워서 신우신염에 따른 전신 염증 반응이 조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에 소변 배양 검사를 시행해서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시행해야 합니다. 임신부에서 무증상 세균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아목시실린,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세팔렉신이 있고 일반적으로 7일간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계는 금기이고 TMP-SMX는
임신 후기에 투여했을 때 핵황달과 고빌리루빈 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시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균혈증 및 폐혈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증상 세균요라도 반드시 선별검사와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무증상 세균요의 선별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 요양시설 거주하고 있는 여성, 당뇨병 여성과 척수 손상 환자, 또 유치 도뇨관이 있는 환자이고, 이러한 환자에서는 항생제 치료가 임상적 이득이 없고 오히려 항생제 내성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환자는 배뇨 시 통증뿐만 아니라 발열, 전신 세약감 같은 전신 증상과 늑골 척추각 압통이 있었고, 요검사 결과 나이트레이트 양성으로 세균요를, 뮤코사이트 에스테라제 양성으로 녹요를 보였는데요. 유린 HCG 음성으로 임신은 배제되었고, 혈액 검사상 백혈구와 CRP가 상승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경험적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IV 세프트리악손 1회 또는 아미카신 1회 투여 후에 경구용 퀴놀론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IV 시프로플록사신 400mg 한 번을 주고 경구용 시프로플록사신 500mg BID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EGFR이 37.75로 감소되어 있지만 시프로플록사신은 신기능에 따라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신장 실질의 침투력이 우수하고 급성 신우신염의 경험적 치료로 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5번은 방광 내 약물 농도는 높지만 혈중 농도와 신장 실질 농도가 낮아서 신우신염에는 적절하지 않고 단순 방광염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입니다. 이번에 TMP-SMX는 우리나라에서 내성률이 높아 경험적 항생제로 사용하지 않고 원인균 감수성 결과 확인 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의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는 방광염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우신염 치료에는 신실질 침투력이 부족하고 치료 실패율이 높습니다. 오늘의 팁! 단순 방광염에서 권고되는 경험적 항생제를 기억하세요. 1차 치료 권고 약물은 니트로프란토인과 포스포마이신이며 1차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3세대 세파, 다른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키놀론계 경구 항생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순 급성 신우신염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 경험적 항생제는 IV 세프트리악손 또는 아미카신을 투여하고 경구용 퀴놀론을 사용하거나 IV 시프로플록사신 400ml를 한 번, 이후에 경구용 시프로플록사신 500ml BID로 투여할 수 있으며 경증에서 중증도 신우신염은 경구 퀴놀론계 단독 치료가 가능합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IV 키놀론, 강범위 세파, 아미노글루코사이드와 암피실리나 베타락탐을 병용할 수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카바페넴을 초기 치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증상 세균요에서는 선별 및 치료가 필요한 두 가지 경우를 기억하세요. 임신부와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시술이 예정된 경우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나 요양시설에 거주 여성, 유치 도뇨관이 있는 환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임신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아목시실린,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세팔렉신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항생제는 감수성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결과에 따라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로 변경해야 하고 적절한 치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은 하기도 호흡기 감염의 대표 질환으로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약물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례 환자는 36세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여성입니다.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오한이 시작되었고 노란 객담을 동반한 기침이 지속되었습니다. 내원 당시의 활력 징후는 혈압은 110에 70, 맥박은 분당 75회였고 체온은 38.5도, 호흡수 분당 20회로 발열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약물 알러지는 없고 최근 항생제 사용력도 없습니다. 요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은 없었고 혈액 검사에서 WBC가
12,500, CRP가 8.7로 상승되어 있었으며 신기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인플루엔자 A&B 안티젠은 네거티브였습니다. 커브 65 점수가 0점으로 외래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흉부 엑스레이상 자하엽 폐렴 소견이 있어 지역사회 획득 폐렴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에서 외래에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는 무엇일까요? 폐렴은 역학적 분류에 따라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 캡과 병원 획득 폐렴 햅, 기계환기 관련 폐렴 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렴 환자 중 일부에서 폐렴 구균성 폐렴의 임상 양상과 자연경과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임상 증상에 따라서 전형적 폐렴과 비정형적 폐렴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비정형적 폐렴은 주로 마른 기침을 호소하면서 전형적 폐렴보다 증상이 서서히 발현되고 발열이나 백혈구 증가가 덜 나타나거나 방사성 병변 크기에 비해 증상이 약하거나 두통, 근육통, 피로, 인후통, 오심, 구토, 설사 등 폐 이외의 증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중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38.3도 이상의 발열, 화농성 기관 및 기관지 분비물이 있으면서 흉부 방사성 검사상 새로운 폐 침윤을 보이고 백혈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소견을 보이면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환자는 38.5도의 발열과 기침, 객담이 있었고 영상학적 폐 침윤을 보이면서 백혈구가 11,0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캡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캡의 주요 원인균은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가 가장 흔한 원인균입니다. 환자의 위험 요소와 폐렴의 중증도 정도에 따라서 다른 균주들의 가능성도 있는데 다른 원인균으로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클렙시엘라, 슈도모나스 아우레지노사가 있습니다. 비정형 폐렴의 원인균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레지오넬라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환자의 중증도나 사망 위험도에 따라서 외래 치료 혹은 입원 치료를 결정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폐렴 중증도 지표 PSI나 커브 65를 사용하게 됩니다. PSI는 캡 환자 중에 저위험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개발된 점수 체계로 20개의 변수를 점수화해서 30일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고 환자들을 5개의 군으로 구분해서 외래와 입원 치료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PSI는 측정해야 하는 변수가 20개로 너무 많아서 외래나 응급실에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커브 65는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1점씩 부여한 총 점수를 활용합니다. 5개 항목은 의식 저하, 비위엔 수치, 호흡수, 혈압, 나이로 외래에서 혈압 검사 없이 4점으로도 빠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점으로 평가할 경우 커브 65의 점수가 0인 경우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1점 이상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권고합니다. 캡의 치료를 위해서 먼저 원인균이 확인되기 전에는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데요. 외래에서 치료하는 경우 성인 캡의 경험적 항생제는 베타락탐 단독요법이 우선 권장됩니다. 베타락탐과 마크롤라이드의 병용요법은 비정형 병원체 감염이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레스피레이토리 플루오로키놀로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결핵 유병률을 고려해서 결핵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는 레스피레이토리 플루오로키놀론이 결핵균에 대해서도 강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핵이 세균성 폐렴으로 오인된 상태에서 사용될 경우에 결핵 진단이 지연되고 플루오로키놀론 내성 결핵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래 치료 시에 사용 가능한 경구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로는 국내 진료 지침에서 세프독신과 세프디토렌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레스피레이토리 플루오로키놀론이란 폐렴 구균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의 주요 원인균의 우수한 항균력을 보이는 3, 4대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를 의미하는데 제미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프로플록사신은 녹농균을 포함한 그런 음성균에 대해 항균력이 우수한 2세대 키놀론이지만 요로 감염이나 복강 내 감염에 사용될 수 있으나 폐렴 구균에 대한 항균력이 부족하고 호흡기 감염에서 임상적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 획득성 폐렴의 경험적 치료로는 단독 사용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병동에서 입원하는 경증에서 중등도 캡 환자에서 경험적 항생제는 크게 두 가지로 권고됩니다. 첫 번째, 레스피레이토리 플루오로키놀론 단독요법이고 두 번째는 베타락탐과 마크롤라이드의 병용요법입니다. 비정형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베타락탐 단독요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국내 진료 지침에서는 베타락탐과 마크롤라이드의 병용요법을 표준 치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기의 항생제 치료는 입원 환자가 임상적 중증도가 높고 경구 흡수가 확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경구 투여보다는 정맥 투여가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캡 환자의 경우 단독요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슈도모나스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베타락탐과 플로로키놀론을 병용 또는 베타락탐과 아지스로마이신의 병용요법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슈도모나스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와 슈도모나스 아우레지노사 모두의 항균력이 우수한 항생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더블 커버리지 전략으로 항폐렴 구균과 항농농균, 베타락탐으로 세페핀과 피페타조, 이미페넴, 메로페넴의 플로르키놀론을 병용합니다. 두 번째, 트리플 커버리지 전략으로 항폐렴 구균, 항농농균, 베타락탐에 아미노글리코사이드를 추가하고 여기에 아지스로마이신이나 키놀론을 병용합니다. 목시플록사신이나 제미플록사신은 레스피레이토리 플루오로키놀론이지만 슈도모나스 활성은 부족해서 슈도모나스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레보플록사신을 중심약제로 사용합니다. 항생제의 치료 기간은 적어도 5일 이상 투여하는데 환자 상태와 원인 균주 등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균배양 검사 결과 후에 반드시 적절한 항생제로 변경 투약해야 합니다. 치료 종료를 위해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어야 되고 치료 종료 전에 임상적 안전기준의 징후 중 1개 이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 주사 항생제 치료를 경구 항생제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점은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경구 치료가 가능할 때입니다.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이고 커브 65 점수가 0점으로 외래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발열, 화농성 객감, 백혈구 증가 등 전형적인 세균성 폐렴 증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 외래 환자의 경험적 항생제로는 1번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아목시실린 단독요법도 가능하지만 헤모필리아 인플루엔자와 같은 베타락타메이즈 생성균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지스로마이신은 마크롤라이드 계열로 비정형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 베타락탐과 병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내성률이 높아서 단독요법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3번의 클린다마이신은 혐기성 균이나 그람 양성균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로 전형적인 폐렴 구균성 폐렴의 1차 경험적 항생제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의 시프로플록사신은 키놀론 계열이지만 폐렴 구균에 대한 항균력이 약해서 캡의 치료 목적으로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의 피페타조는 항농농균 효과가 있는 광범위 항생제로 중증 또는 병원 내 폐렴에서 주사제로 사용합니다. 오늘의 팁! 커브 65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외래 및 입원 치료를 결정하는 지표로 의식 저하, 비유행, 호흡수, 혈압, 연령 65세 이상을 점수화해서 0에서 1점은 외래 치료, 2점은 입원 치료, 3점 이상은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권고합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 의심되는 외래 환자는 베타락탐 단독 또는 퀴놀론 사용을 권고합니다. 비정형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베타락탐에 마크롤라이드를 병용하고 결핵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퀴놀론 사용을 피하도록 합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하는 경증 또는 중등도의 캡인 경우 플루오로키놀론 또는 베타락탐의 단독 투여를 권고하고 비정형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마크롤라이드의 병용을 권고합니다. 또 입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초기 항생제 치료는 경구보다 정맥 투여를 추천합니다. 중환자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슈도모나스 감염 리스크가 없는 경우 베타락탐과 아지스로마이신 또는 베타락탐과 키놀론의 병용 치료를 권고합니다. 슈도모나스 감염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더블 커버리지 전략으로 항폐렴구균, 항농농균 베타락탐에 키놀론을 병용하거나 트리커버리지 전략으로 항폐렴구균, 항농농균 베타락탐에 아미노글루코사이드에 아지스로마이신이나 키놀론을 병용합니다. 캡의 치료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이며 배양검사 결과 후 적절한 항생제로 변경하고 48에서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고 임상적으로 안정화되면 치료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심플약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를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은 하기도 호흡기 감염 중 병원 획득 폐렴의 약물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례의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73세 남성입니다. 최근 요추 척추 수술 열흘 후에 열이 나고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온은 38.4도, 약물 알러지는 없고 수술 후에 세파졸린 IV를 현재까지 투여 중입니다. 임상검사에서 WBC, CRP, 프로칼시토닌이 모두 상승되어 있고 신기능은 특이사항이 없고 영상에서 새로운 라이트 미들 로브의 침윤 증가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입원 후에 열흘째 폐렴이 발생되었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병원 획득 폐렴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자, 이 환자의 다제내성균 관련 위험인자를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초기 경험적 항생제 치료는 무엇일까요? 폐렴은 역학적 분류에 따라서 캡, 햅, 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햅, 즉 병원 획득 폐렴은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이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서 기도 삽관한 이후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은 기계 환기 관련 폐렴이라고 합니다. 먼저 햅과 뱁의 주요 원인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균들은 캡과는 다르게 병원 환경에 적응한 균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균들을 알게 되면 왜 초기 항생제가 광범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 즉 농농균으로 햅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균인데 다양한 항생제에 노출되었을 때 빠르게 내성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로 중증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인데 인공호흡기나 중심 정맥관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MRSA 여부가 항생제 선택에 매우 중요해서 MRSA 위험인자가 있으면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라이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클렙시엘라 뉴모니아로 ESBL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대해 내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 주로 중환자실 환자에서 나타나고 다제내성의 빈도가 매우 높은 균으로 항생제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자, 이제 경험적 항생제 선택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햅이나 뱁에서는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초기 치료 실패가 사망률을 높이고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광범위 항생제를 먼저 투약하고 나중에 디에스칼레이션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균을 커버해야 될까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그리고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 마지막으로 기타 그람 음성 강균에 대해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해야 하고 특히 다제내성균, MRSA, 슈도모나스 위험인자 유무에 따라서 단일요법이나 병합요법 또는 MRSA 약제 추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햅과 뱁에서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다제내성균 위험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뱁입니다.
뱁은 중증 환자가 많아서 다제내성균 위험인자 기준이 엄격합니다. 5가지인데요. 지난 90일 이내에 정맥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뱁이 발생할 당시에 폐혈증 쇼크가 있었던 경우, 뱁이 발생하기 전에 ARDS가 있는 경우, 또 뱁이 발생되기 전에 5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와 뱁이 발생하기 전에 신대체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MDR 뱁으로 보고 초기부터 MRSA와 항슈도모나스 커버를 포함한 광범위 항생제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햅입니다. 햅 환자의 다제내성균 위험인자로 지난 90일 이내 IV 항생제 사용이 핵심입니다. 단, 햅 환자 중에 폐혈성 쇼크가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사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다제내성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초기부터 광범위의 항생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RSA 커버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위험인자는 동일하게 지난 90일 이내에 IV 항생제 사용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병동의 MRSA 분리율이 20%를 초과하거나 분리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험적 치료에 MRSA를 커버하는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라이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제내성 슈도모나스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동일하게 지난 90일 이내에 IV 항생제의 사용 여부입니다. 녹농균은 송장된 폐에서 더 잘 증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다제내성균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항슈도모나스 커버 강화를 위해서 이제의 병합 전략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햅에서 실제로 어떤 항생제를 선택하는지 보겠습니다. 햅의 경험적 치료의 기본은 항슈도모나스 활성이 있는 항생제입니다. 항슈도모나스 약제는 크게 3개로 나누어지는데 베타락탐계, 플로로키놀론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입니다. 이 중에 베타락탐계가 가장 기본이 되고 필요하면 다른 2가지 계열을 병용하게 되는데요. 퀴놀론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도 항슈도모나스 활성이 있지만 퀴놀론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폐 침투력이 떨어지고 신독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용요법으로만 사용합니다. MRSA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항생제에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라이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DR 위험도에 따라서 MDR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항슈도모나스 약제 단독요법을, MDR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항슈도모나스 이제 병용요법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베타락탐과 플로로키놀론 또는 베타락탐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를 선택하게 되고 MRSA 위험인자 여부에 따라 3제요법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항생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베타락탐계에는 피페타조, 세페핀, 이미페넴이 있고 플로로키놀론에는 레보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이 있으며 아미노글리코사이드로는 아미카신이 있습니다. 용량요법과 주요 커버균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험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햅부터 살펴보면 햅의 경우 사망 공여음군이 아니거나 지난 90일 이내에 정맥용 항균제 투여 이력이 없는, 즉 다세내성 위험인자가 없다면 슈도모나스 커버 가능한 1개의 항슈도모나스 약을 선택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동정된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중 MRSA가 20%를 초과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MRSA를 커버하는 반코마이신을 여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MDR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MRSA를 커버하고 다른 계열의 항슈도모나스 항생제를 2개를 투여합니다. 즉, 베타락탐계인 피페타조와 키놀론계인 레보플록사신 그리고 반코마이신을 병용하는 것이죠. 뱁의 경우를 살펴보면 MDR 위험자가 있다면 MRSA를 커버하는 항생제와 다른 계열의 항슈도모나스 약제 2개를 선택합니다. MDR 위험인자가 없고 폐기종이나 기관지 확장증 같은 구조적 폐질환이 없다면 1개의 항슈도모나스 약제를 선택하고 구조적 폐질환이 있다면 2개의 항슈도모나스 약제를 선택하며 MRSA 동정이 10에서 20% 이상이면 MRSA를 커버하는 약을 추가하게 됩니다. 햅과 뱁의 항생제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 이상입니다.
치료에 대한 임상 반응이 좋은 경우에 치료 기간은 7일에서 8일로 단축할 수 있는데요. 이 단기 치료와 10일에서 15일 이상 장기 치료를 비교했을 때 사망률, 완치율, 재발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7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중에 균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항생제로 변경 투약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캡과 이번 시간에 배운 햅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다시 보면 오늘 환자는 수술 후 열흘째에 발열과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폐취문이 발생해서 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MDR 위험 인자로 폐혈성 쇼크나 인공호흡기 치료는 없었지만 최근까지 정맥 주사 항생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MDR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험적 항생제 치료는 항슈도모나스 약제 병용요법과 MRSA 커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피페타조와 레보플록사신, 방코마이신 3제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번의 세프트리악소는 녹농균과 MRSA를 커버할 수 없고 2번의 메로페넴과 레보플록사신의 병용요법은 충분히 슈도모나스를 커버할 수 있지만 MRSA는 커버할 수 없습니다. 3번의 피페타주와 세프타짐은 두 약 모두 항슈도모나스 베타락탐 계열이기 때문에 기전과 스펙트럼이 중복되어서 병용하지 않습니다. 5번의 방코마이신은 MRSA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가요법으로 사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팁. 햅에서 경험적 항생제는 초기부터 적절한 광범위 항생제로 시작합니다.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 기타 그람 음성 강균의 효과적인 약제 선택이 중요하고 다제내성균, MRSA, 슈도모나스의 위험인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공통 위험인자로는 이전 90일 이내 정맥 항생제 사용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적 항생제 선택 시에 MDR 위험이 낮은 경우 항슈도모나스 약제 단독요법을, MDR 위험이 높은 경우 항슈도모나스 약제 2제 병용요법으로 시작합니다. MRSA 커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코마이신이나 리네졸라이드를 추가합니다. 항슈도모나스 약제에는 베타락탐계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세페핌, 세프타지딘, 카바페넴계 모노박탐계가 있으며 플로로키놀론계로는 레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아미노글루코사이드가 있고 이제요법 시에 베타락탐계의 플로로키놀론 혹은 아미노글루코사이드를 병용하며 아미노글루코사이드 단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햅의 치료 기간은 7일 이상으로 치료에 대한 임상 반응이 좋은 경우 치료 기간을 7일에서 8일로 단축하도록 권고합니다. 배양검사 결과 후에는 범위가 좁은 항생제로 변경 투약하거나 1개 이상의 항생제를 중단하거나 임상적으로 호전되면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등 디에스칼레이션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햅의 항생제 치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롭게 결핵으로 진단된 감수성 폐결핵 환자에서 1차 항결핵제로 어떤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례의 환자는 58세의 기저질환이 없는 남성입니다. 6개월 전부터 가래가 동반된 기침이 지속되고 체중이 5kg 감소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갑씩 35년 동안 흡연했으며 흉부 X선 검사에서 양측 상엽의 다발성 공동성 병변이 관찰되었고 흉부 CT 검사에서는 좌측 상엽의 불규칙한 공동을 동반한 경결성 병변이 있어서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약물 알러지는 없고 객담 검사에서 항상균 도말 검사 양성, 항상균 배양 검사 결과 대기 중으로 엑스폴트 MTB-RIF PCR은 M 투버클로시스 양성, 리판핀 레지스턴스는 음성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WBC와 CRP는 높았고 간기능, 신기능 요상 검사는 정상으로 최종 활동성 감수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가장 적절한 초기 항결핵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폐결핵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입니다. 전신 증상이 수반되어 체중 감소가 나타나거나 야간에 땀이 나고 열이 나며 전신 무력감과 식욕 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임상 소견상 폐결핵이 의심되면 영상 검사, 미생물 검사, 분자 진단 검사 세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영상 검사로 흉부 X선 검사와 필요시 흉부 CT 촬영을 하고 미생물 검사를 위해 최소 2회, 가능한 3회 객담을 채취해서 항상균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엑스퍼트 MTB RIF 혹은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를 시행합니다. 항상균 도말 검사는 객담 내에 결핵균 등 항산성 세균 존재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전염성 높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도가 낮고 비결핵 항산균과 구분이 어려워서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해서는 배양 검사가 반드시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항상균 배양 검사는 객담에서 결핵균 및 비결핵 항상균을 액체 및 고체 외지에 증식시켜서 감염을 확진하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로 통상 3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엑스퍼트 MTB-RIF PCR 검사는 DNA 추출,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쳐서 결핵균 감염 여부와 주요 치료제인 리판핀 내성 여부를 2시간 이내에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결핵 진단과 격리 결정을 위한 중요한 분자 진단 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상 소견상 결핵이 의심될 때 다음과 같은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항상균 도말 검사가 양성 또는 음성이더라도 엑스퍼트 MTB RIF 검사가 양성이면 결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 환자는 기침이 지속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 결핵 증상과 함께 흉부 X선 및 CT 검사에서 공동 병변이 있었고 항상균 도말 검사 양성, 엑스퍼트 MTB RIF 결과 M 투버클로시스 양성이므로 결핵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핵 치료의 분류는 과거 결핵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초치료와 재치료로 나누고 결핵균의 약제 내성 여부에 따라 감수성 결핵 치료와 약제 내성 결핵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신속 감수성 검사 도입 이후에 결핵의 치료에 대한 접근법이 변화되었고 이를 반영해서 여러 국의 진료 지침에서 초치료라는 용어는 감수성 결핵 치료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수성 결핵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치료에서 목표는 3가지인데 활발히 증식하는 결핵균을 빠르게 살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제 내성 획득을 방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병변 내 멸균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결핵 치료의 원칙은 감수성 있는 여러 약제들을 병합하여 처방할 것,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치료할 것, 항결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할 것입니다. 결핵은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객단 검사가 음성이 되더라도 조직 내에 간헐적으로 증식하는 균주가 남아있는데 이 균주가 재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핵 치료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약물 치료의 조기 중단과 불규칙한 치료이기 때문에 항결핵제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항결핵제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서 초치료 시 선택되는 1차 항결핵제와 1차 항결핵제에 비해서 항결핵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많아서 2차적으로 선택되는 2차 항결핵제로 나눠집니다. 1차 항결핵제는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4가지이고 약어로 HRG2로 표기합니다. 그럼 감수성 결핵 치료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수성 결핵 치료 대상은 감수성 결핵으로 확인되었거나 감수성 결핵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감수성 결핵이 확진된 경우는 신속도는 통상 약제 감수성 검사에서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에 대해 모두 감수성이 확인된 경우이고 감수성 결핵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모르지만 약제 내성의 위험 인자가 없는 새로운 환자, 과거 감수성 결핵으로 치료 후 재발한 환자,
리판핀 감수성이 확인되었지만 이소니아지드 감수성을 모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표준 치료는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4제의 초기 집중 치료기 2개월과 이후에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 2제의 후기 유지 치료기 4개월로 총 치료 기간은 6개월입니다. 치료 시작 시점에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에 모두 감수성을 보이는 균주로 확인이 되면 에탄부톨을 제외한 3제 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수성 결과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HRG 4제 요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 감수성이 확인되면 에탄부톨을 중단하고 유지 치료기에는 HR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감수성 결핵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에탄부톨을 치료 종료 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즉, 2개월의 초기 집중 치료기에는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을 동시에 복용해서 급속히 증식하는 대부분의 결핵균을 신속히 제거하고 균 음전과 임상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고, 이어지는 4개월의 유지 치료기에는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에탄부톨을 동시에 복용해서 천천히 간헐적으로 증식하는 결핵균의 집단을 제거해서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죠. 만약에 간독성이나 고뇨산 혈증, 통풍 등이 있으면 피라지나마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때는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에탄부톨 3제로 9개월 동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1차 결핵제의 용량용법, 주요 부작용입니다. 항결핵제는 최고 혈중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1일 1회 복용을 하고 흡수도를 높이기 위해 공복 복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은 음식에 의해 흡수가 감소되어 반드시 공복 복용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간독성, 말초신경병증, 피부과민 반응, 시력 저하, 관절통 및 위장장애가 있고, 각 약물의 주요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0kg 성인을 기준으로 4가지 1차 항결핵제를 복용할 경우 하루에 약 8개에서 10개의 알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한 알에 2가지 또는 4가지 성분이 포함된 고정용량 복합제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결핵약 복용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약 순도가 떨어지면 결국 결핵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병원과 지역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 치료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항결핵제 규칙적 복용의 중요성, 치료기간, 주요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차 항결핵제 복약지도 핵심 내용으로 치료 목적과 기간, 복용 방법, 주요 부작용과 일상생활에서 주의사항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례 환자를 보면 항상균 도말 검사가 양성, 엑스퍼트 MTB RIF에서 양성이며 리판핀 내성은 없었고 이소니아지드 감수성은 모르는 추정 환자입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신기능이 정상이고 약물 알러지나 기저질환은 없었기 때문에 감수성 결핵의 표준 요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차 항결핵제 4제 요법으로 시작하는 2번입니다. 추가된 피리독신은 이소니아지드의 말초 신경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결핵제랑 함께 복용합니다. 2개월간 4제 요법을 매일 복용한 후에 이후 4개월 동안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에탄부톨 3제 요법으로 총 6개월을 복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까지 1번의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2제 요법은 유지기 요법으로 가능한 치료이지만 감수성 추정 환자의 초기 치료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의 피라지나마이드는 간독성이 있거나 고뇨산 혈증, 통풍이 있는 경우에 제외하게 되며 사례 환자는 간 기능과 요산 수치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피라지나마이드가 제외된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의 레보플록사신은 1차 약제를 대체하거나 내성 결핵에 사용할 수 있는 2차 항결핵제입니다. 5번의 리메졸라이드, 베다퀼린, 목시사이클린, 클로파지민 4제 요법은 다제 내성 결핵의 장기 요법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오늘의 팁. 감수성 결핵의 표준 치료는 2개월 만에 HRG 집중 치료기와 4개월의 HR 유지 치료기로 구성됩니다. 감수성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HRG 4제 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 감수성이 확인되면 에탄부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 결핵의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1차 항결핵제의 용량과 약별 주요 부작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결핵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기간 주요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리판피는 다른 약물의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감수성 결핵의 약물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은 상기도 호흡기 감염 중에서 급성 부비동염의 경험적 항생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고지혈증이 있는 55세 여자입니다. 12일 전부터 맑은 콧물이 시작되고 인후통이 있는 감기 증상이 있어서 종합감기약을 복용했는데 초기에는 호전 양상을 보이다가 3일 전부터는 미열, 누런 콧물, 안면 통증이 지속되었고 누우면 후비루와 기침이 발생했습니다. 약물 알러지는 없고 최근 1개월 이내에 항생제 사용 이력도 없습니다. 비강 내시경 검사에서 우측 중비도 화농성 분비물이 확인되고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가장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기도 감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상기도와 하기도로 구분되는데 상기도는 코, 목구멍, 비강, 인두, 후두가 포함되고 하기도는 기도, 기관지, 세기관지, 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기도 감염은 코에서부터 인두, 후두 등 상기도가 감염되는 염증 질환을 말하고 감기가 가장 흔하며 급성 중이염, 비인두염, 부비동염, 인두편도염, 후두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급성 부비동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비동염은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코 통로와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서 점막이 붓고 고름이나 점액이 고이는 질환입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코막힘, 누런 콧물, 얼굴 압박과 통증, 후각이 저하되고 콧물이나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등이 나타납니다. 질병 지속 기간에 따라서 급성하급성,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급성 부비동염은 질병 지속 기간이 4주 이내로 적절한 약물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하고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또는 알레르기 또는 국소, 자극 물질 등입니다. 감염에 의해서 생긴 급성 부비동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90에서 98%에 달하고 주요 원인은 리노바이러스입니다. 세균에 의한 급성 부비동염은 2에서 10%인데 바이러스성 급성 부비동염의 0.5에서 2%가 세균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테립토코쿠스 뉴모니아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두 번째 원인균으로 이 두 세균이 급성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의 70%를 차지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인을 감별하는 것입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90에서 98%가 바이러스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이러스성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은 증상과 징후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보다는 질병 기간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성은 증상과 징후가 10일 미만으로 지속되고 악화 소견이 없을 때를 말하고 반면에 상기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에 열흘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초기에 다소 호전이 되었다가 10일 이내에 다시 악화되는 더블 월스닝 소견을 보이면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 환자에게 초기 경험적 항생제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 진단 초기에 합병증이 없더라도 바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초기 항생제 치료를 연기하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 진단 후에 항생제 없이 적절한 증상 완화 치료를 해도 7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 완화 치료 중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경험적 항생제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39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거나 3, 4일간 지속된 안면 통증 또는 농성비루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의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인 및 소아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초기 경험적 항생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에서의 1차 선택약은 아목시실린 또는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입니다. 부비강 내에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균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약이 아목시실린이고 베타락타메이즈를 생성하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와 모락셀라 카타랄리스에 의한 부비동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베타락타메이즈의 저해제인 클라블라네이트를 병합한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로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페니실린 내성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환자나 최근에 입원한 병력이 있거나 1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내성균 감염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고용량의 아목시실린이나 고용량의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타입 1인 경우에 모든 베타락탐 항생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독시사이클린, 플로로키놀론, 클린다마이신과 같은 베타락탐 외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타입 1 이외의 알레르기라면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포함한 독시사이클린, 플로로키놀론, 클린다마이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총 항생제의 치료 기간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 5일에서 12일 이내 또는 증상이 호전된 후 4일에서 7일 동안 사용합니다. 다음 소아의 경우에는 1차 선택약이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입니다. 항생제 내성 증가를 고려해서 아목시실린 단독보다는 아목시실린의 클라블라네이트를 병합함으로써 엠피실린 레지스턴스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와 모락셀라 카타랄리스까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성균 감염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아도 고용량을 사용합니다.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아는 타입 1을 포함해서 3세대의 세팔로스포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대체로 사용하는 약제인 독시사이클린과 키놀론은 소아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약이고 클린다마이신은 소아에서 흔한 원인균인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커버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권고되는 3세대 세파 3가지는 아목시실린이나 암피실린과는 사이드 체인이 달라서 교차 반응의 가능성이 낮아 소아 페니실린 알레르기 환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항생제 치료를 실패하거나 중증인 경우 2차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2차 항생제 사용은 초기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3일에서 5일까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나 미생물 배양,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재평가하고 재평가 후에도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에 합당하다면 항생제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차 항생제는 원인균에 대한 미생물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고용량의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독시사이클린, 클린다마이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의 병합요법, 그리고 플로로키놀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로키놀론은 다른 치료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도 고용량의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클린다마이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병합요법, 그리고 레보플록사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증인 경우에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엠피실린 설박탐, 세프트리악손, 세포탁신, 정맥주사를 사용하고 성인에서는 레보플록사신과 목시플록사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환자는 어떤 항생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환자는 열흘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서 초기 증상이
다소 호전된 후에 다시 악화되는 더블 월스닝이 있었고, 화농성 비루와 안면통, 비강 내시경에서 중비도 화농성 분비물을 보여서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이 아니고 심한 증상이나 1개월 이내 항생제 사용력도 없으며 면역 저하 상태와 같은 내성균 감염 위험 인자는 없는 성인입니다. 따라서 경험적 항생제로 2번의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가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1번의 마크롤라이드인 클레리스로마이신과 5번의 TMP-SMX는 주요 병원체 내성률이 높아서 급성 부비동염의 1차 경험적 항생제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3번의 클린다마이신과 4번의 레보플록사신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권고할 수 있는데, 사례 환자는 약물 알레르기가 없었기 때문에 1차 항생제로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오늘의 팁. 성인과 소아의 급성 부비동염의 항생제를 기억하세요. 1차 선택약은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표준 용량이고, 성인은 아목시실린 단독도 가능합니다. 뇌성균 감염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량의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를 사용해야 하고,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은 독시사이클린, 플로로키놀론, 클린다마이신,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사용하지만 타입 1 알러지인 경우에는 베타락탐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아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를 사용합니다. 초기 치료 실패 시 2차 선택약은 고용량의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클린다마이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병용요법, 그리고 플로로키놀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감염인 경우에는 엠피실린 썰박탐, 세프트리악손, 세포탁심을 기억하시고, 투여기간은 성인의 경우 5일에서 10일 또는 증상 누전 후 4일에서 7일간, 소아의 경우 총 10일에서 28일 또는 증상 호전 후 7일간입니다. 오늘은 부비동염의 경험적 항생제 선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은 중추신경계 감염 중에 국내 성인 수막염의 20%를 차지하는 세균 수막염 환자의 항생제 치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고혈압을 가진 58세 남자입니다. 3일 전부터 심한 두통과 고열, 구토, 의식 저하가 나타나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일 오전부터 목이 뻣뻣하고 빛에 예민해졌고, 가족이 이름을 부르면 대답이 느려지고 장소를 혼동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5년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약은 복용하지 않는 상태이고, 최근 1년간 입원이나 수술 이력은 없었습니다. 음주는 하루에 소주 1병에서 2병을 10년 이상 마셨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며, 혈압은 95에 60, 심박수는 분당 112회, 체온은 39도입니다. 약물 알러지는 없고, 신체 검사에서 경부 강직이 나타났고, 커니그 사인과 브루진스키 사인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는 WBC 15,100, 헤모글로빈 13.5, 플레이틀릿 21만, CRP 12.4였고, 프로칼시토닌이 3.15, CRP와 프로칼시토닌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혈당은 126이었습니다. 요추천자를 통한 내척수 수액 검사에서 WBC는 2300, 프로테인 180, 글루코즈는 18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람스테인에서 다수의 다액구와 그람 양성 쌍구균이 관찰되었고, 뇌처수의 배양 검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에 의한 세균성 수막염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환자에서 가장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는 무엇일까요? 세균성 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감싸는 막에 세균이 침투해서 급성염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중추신경계 감염병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발열과 목 경축, 의식 변화, 두통이 대표적이고, 오심, 구토, 눈부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경축은 초기 검진 당시 흔하게 나타나는데, 환자가 주관적으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을 호소하지 않아도
신체 검사에서 환자의 턱이 가슴에 닿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막 자극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과 무릎을 90도로 굽혔다가 무릎을 펴려고 할 때 제대로 펴지지 않는 커니그 징후와, 누워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목을 구부릴 때 고관절과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는 브루진스키 징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 환자는 두 징후 모두 양성을 보였습니다. 수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원인을 감별하는 것입니다. 수막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균, 바이러스, 결핵균 및 진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요추 천자를 통한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뇌척수액 검사 결과 개방압이 상승되어 있고 백혈구와 단백질이 증가해서 혼탁한 외관을 보이고, 글루코즈가 45 미만으로 감소하고 CSF 대 혈당 비율이 0.3 미만이면 세균성 수막염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오늘 사례 환자는 증상 및 뇌척수액 검사 결과에서 WBC와 호중구가 상승했었고, 단백질 상승, 글루코즈 감소, CSF 내 혈당 비율이 0.14로 수막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원인 진단을 위해서는 세균의 확인과 감수성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데요. 세균성 수막염의 주 원인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성인의 지역사회 획득 세균성 수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스트레프토코쿠스 뉴모니아입니다. 생존자의 30에서 52%에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만큼 예후가 불량한 균입니다. 나이지리아 메닌자이티스는 주로 소아와 청소년, 젊은 성인에게 발생하고, 특히 군부대나 기숙사처럼 집단 생활 환경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과거 소아수막염의 주 원인균이었지만 힙 백신 도입 이후에 감소했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지니스는 신생아, 50세 이상, 면역 저하자, 알코올 중독자에서 중요한 원인균이고, 스트랩토코쿠스 아갈락티아이는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수막염의 1위이며 분만 과정에서 수직 감염됩니다.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는 병원 획득 세균성 수막염의 흔한 원인균으로 특히 신경외과 수술 후에 두상 외상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세균성 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빨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해서 초기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기 투여가 지연될수록 사망률과 신경학적 손상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균에 대해 살균 작용이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뇌척수에게는 항체, 보체 등 체액성 면역 성분이 거의 없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할 내인성 방어 기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을 직접 사멸시키는 살균 작용이 있는 항생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BBB를 통과해서 뇌척수액으로 침투하는 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약물이 BBB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감염보다 높은 최대 정맥 주사 용량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먼저 수막염에서 경험적 항생제는 어떤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령이나 기저질환, 감염을 획득한 장소, 외상 여부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데, 기본 골격이 되는 항생제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인 세포탁신과 세프트리악손, 그리고 방코마이신, 엠피실린입니다. 첫 번째로 1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스타필로코쿠스 아갈락티아이와 이콜라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주 원인균이기 때문에 엠피실린과 세포탁신 또는 엠피실린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병용을 표준요법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1개월 이상부터 50세 이하의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는 뇌척수의 혈액 배양의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방코마이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병용 투여합니다. 방코마이신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스타필로코쿠스 뉴모니아의 내성률이 높아서 3세대 세파만으로는 내성균을 커버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페니실린이나 3세대 세파의 내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반코마이신과 3세대 세파 병용요법에 리판핀까지 추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50세 초과와 알코올 중독, 만성 쇠약성 질환이 있거나 에이즈, 장기 이식 등의 세포성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의 감염 위험이 추가됩니다. 리스테리아는 세팔로스포린에 대한 자연 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우에는 엠피실린을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베타락탐에 대한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면 세팔로스포린 대신 목시플록사신을 투여할 수 있고 엠피실린 대신에 TMP, SMX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경부 외상이 있거나 신경외과 수술 후 또 뇌실복강 션트를 가진 환자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와 슈도모나스 아우레지노사와 같은 병원 내 감염균을 동시에 커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코마이신과 항농농균 효과를 가진 세팔로스포린인 세페핌 또는 세프타지딘 병용 투여를 권장합니다. 만약 베타락탐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면 세팔로스포린 대신에 아지트레오남, 시플로플록사신 또는 카바페넴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지금까지 세균성 수막염 약물요법 첫 번째 시간으로 진단 및 경험적 항생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약사고시에서도 자주 출시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균성 수막염 두 번째 영상에서 오늘 보여드린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 치료 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은 중추신경계 감염인 세균성 수막염 약물요법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원인 진단을 위해서는 세균의 확인과 감수성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데요. 배양검사에서 원인균과 항생제 감수성이 확인된 후에는 항생제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세균성 수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는 과거 1차 치료로 페니실린이나 엠피실린을 사용했지만 현재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감수성 결과인 최소 억제 농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니실린 MIC가 0.1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미만이면 표준요법으로 페니실린 지 또는 엠피실린 단독으로 약제를 줄여서 사용합니다. 만약 페니실린 MIC가 0.1 마이크로 per 밀리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포트리악손 또는 세포탁심 MIC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MIC가 1 미만이면 반코마이신을 중단하고 3세대 세팔로스포린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페니실린 MIC가 0.1 이상이면서 세포트리악손 MIC도 1 이상인 내성균은 경험적 치료 때 썼던 반코마이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병용요법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리판핀 추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인균이 나이시리아 메닌자이티디스인 경우에는 페니실린의 감수성이라면 페니실린 지 또는 엠피실린 단독요법을, 페니실린의 내성이라면 3세대 세팔로스포린 단독 투여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슈도모나스 아우레지노사가 원인균인 경우에는 항농농균 효과가 뛰어난 세페핌 또는 세프타지딘으로 치료합니다. 항생제의 치료 기간은 원인균에 따라 다른데 원인균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기간 동안 최대 정맥주사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균성 수막염은 높은 사망률뿐만 아니라 청력 소실과 뇌신경 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항생제 투여 직전에 스테로이드 보조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보조요법 적응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소아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염과 성인의 스타필로코쿠스 뉴모니아 수막염에서 항생제 첫 투여 전 또는 동시에 덱사메타손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항생제가 투여된 환자에게는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데요. 또한 수도모나스 뉴모니아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아닌 다른 세균에 의한 수막염에도 덱사메타손을 항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코마이신과 병용 투여했을 때 스테로이드의 항염증 효과로 BBB 투과성이 감소되면서
뇌척수액 내로 방코마이신 투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치료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의 방코마이신을 투여하고 임상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사례 환자를 다시 살펴보면 나이는 58세였고 알코올 중독이 있는 성인으로 세균성 수막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권장되는 경험적 항생제는 방코마이신과 3세대 세파 기본 조합에 리스테리아를 커버할 수 있는 엠피실린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방코마이신, 세프트리악손, 엠피실린입니다. 보기 1번은 세균성 수막염의 흔한 원인균인 스타필로코쿠스 뉴모니아의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률이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은 50세 이하의 면역 상태가 정상인 성인에서는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입니다. 4번의 엠피실린과 겐타마이신의 병합요법은 신생아 세균성 수막염에 사용하는 경험적 항생제이고, 5번의 방코마이신 메브로페넴은 두부 외상, 신경외과 수술 후 VP 션트 관련 수막염에서 슈도모나스나 MRSA를 커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험적 항생제입니다. 오늘의 팁! 세균성 수막염에서 기본 골격이 되는 경험적 항생제는 방코마이신과 3세대 세파인 세포탁신, 세프트리악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피실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각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방식을 기억하세요. 1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엠피실린과 세포탁신 또는 엠피실린과 아미노글루코사이드 병용을 권고합니다. 1개월 이상부터 50세 이하의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게는 방코마이신과 3세대 세파인 세프트리악손 또는 세포탁신을 병용합니다. 50세 초과 또는 알코올 중독, 만성 쇠약성 질환, 에이즈, 면역 억제제 투여, 장기 이식과 같은 세포성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리스테리아를 표적으로 엠피실린을 추가하고 방코마이신과 3세대 세파, 엠피실린 3제요법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두경부 외상이 있거나 신경외과 수술 후 뇌실 복강 션트를 가진 환자라면 방코마이신에 항농농균 세파인 세페핌 또는 세프타지딤을 병용합니다.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 치료 기간도 기억하세요.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는 7일에서 10일, 나이지리아 메닌자이티디스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7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21일, 호기성 gram 음성 간균은 21일에서 28일입니다. 지금까지 세균성 뇌수막염의 항생제 치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설사 환자는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균성 위장관 감염의 올바른 약물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례는 기저질환이 없이 평소 건강했던 20세 남자입니다. 이틀 전 갑자기 심한 경형성 복통과 함께 하루 7번에서 8번의 물같은 설사를 하다가 어제부터는 선홍색 혈변으로 변화하고 복통이 악화되고 구역구토가 동반되면서 응급실을 내원했습니다. 3일 전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 2명도 유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혈압은 110에서 64, 맥박은 분당 108에 체온은 37.5도씨였고 약물 알러지는 없었습니다. 임상 검사에서 헤모글로빈이 8.2로 현저히 낮았고 플레이틀릿도 62,000으로 감소했고 크레아티닌은 2.6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LDH도 820으로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말초 혈액 도말에서 폐쇄 적혈구가 관찰되었고 대변 배양 검사에서는 이콜라이 5157H7, 즉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소변 검사에서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났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된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는 무엇일까요? 먼저 위장감 감염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위소장, 대장을 감염시켜서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발열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두 가지인데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감염되거나 분변, 경구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급성 감염성 설사는 14일 이내로 지속되는 설사인데 크게 비염증성 설사와 염증성 설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염증성 설사는 수양성 설사 형태를 보이는데 장점막 손상은 없고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원인균이 독소를 분비해서 장점막 세포의 수분과 전해질 분비를 증가시키고 흡수를 억제하여서 물설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인균으로는 비브리오 콜레라, ETEC, 스타필로코쿠스와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이 있습니다. 염증성 설사는 혈변, 점액변과 발열을 동반하고 원인균이 점막을 침입해서 궤양을 동반하는 염증 반응을 발생시킵니다. 대표적인 원인균은 EHEC, EIEC, 시겔라,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예르시나, C. 디피실레입니다. 정리하면 물설사는 독소형으로 비염증성 설사이고 혈변은 침습성으로 염증성 설사입니다. 그럼 설사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먼저 급성 감염성 설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액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치료인데요. 경증에서 중등증인 경우에 경구 수분 보충을 하고 중증 탈수이거나 구토로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맥 주사로 투여합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급성 위장관 감염은 항생제 없이 자연적으로 호전되고 항생제 남용은 내성을 증가시키고 정상 장내균총을 파괴하거나 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변이나 점액변과 함께 발열 증상이 있거나 이질 증상이 있는 경우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폐혈증 징후가 있는 여행자 설사와 혈변이 있는 면역 저하자에서는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항생제는 지역 내 내성 패턴을 고려해서 플로로키놀론계나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하고 혈변이 없고 비침습성 설사일 때는 리팍시민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 완화를 위해 지사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 약제는 로페라마이드와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 두 가지입니다. 로페라마이드는 장 운동을 억제해서 설사 횟수를 줄여주는 약으로 비염증성, 비혈변성 물설사에 사용 가능하지만 혈변이나 발열을 동반한 염증성 설사에서는 균 배출을 지연시켜서 감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기입니다. 비스무스는 장 분비를 억제해서 경증에서 중등도의 급성 설사에 사용하고 경미한 여행자 설사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대부분의 급성 감염성 설사에서는 단회 투여 또는 3일요법이 권고됩니다. 자, 이제 원인균별 특징과 약물요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콜레라, 대장균, 이질,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설사가 쏟아지고 구토와 빠르게 진행하는 심한 탈수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콜레라 독소가 사이클릭 AMP를 증가시켜서 장내의 클로라이드 이온 분비를 촉진하면 폭발적인 수용성 설사가 발생하는 독소 매개 기전입니다. 치료는 설사로 소실된 체액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항생제 투여는 설사 기간과 균 배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조적 치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1차 선택약은 독시사이클린 단회 투여이고 2차 약제로는 시프로플록사신, 아지스로마이신,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합니다. 소아는 에리스로마이신이나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은 병원체의 특징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장 독소성, 장 출혈성, 장 침입성, 장 병원성, 장 흡착성 대장균이고 대장균 감염 설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 독소형인 ETEC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유발하는 장 출혈성
EHEC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독소성 대장균, 즉 ETEC는 전체 대장균 감염 설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여행자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균입니다. 감염되면 주로 수양성 설사와 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데요. 다행히 열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게 특징입니다. 치료는 대부분 수분 전해질 보충으로 호전되고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심하다면 시프로플록사신, 아지스로마이신, 리팍시민을 단기 사용해서 증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사제인 로페라마이드나 비스무스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발열이나 혈변이 없을 때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출혈성 대장균은 출혈성 대장염과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 이 균은 주로 음식과 물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특히 덜 익은 쇠고기와 오염된 야채가 주범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혈변이고 감염 초기에 경련성 복부 통증과 구역 구토가 나타납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5세 미만의 소아나 노인, 면역 저하자에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빈혈, 혈소판 감소증, 신부전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은 ETEC와는 다르게 항생제나 위장관 운동 억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균을 용해해서 시가톡신 배출이 급증하고 독소의 전신 흡수를 증가시켜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위험을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투석이나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정말 적은 균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사람 간 전파가 매우 쉽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대변, 구강 경로로 전파되기 때문에 손위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혈액이나 점액이 섞인 설사, 복부 통증, 고열이 동반되며 특히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은 이급우중이 특징적으로 동반됩니다. 세균성 이질은 보통 보존적 치료로 4일에서 7일 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이거나 신경학적 침범을 보이는 유아와 중등도 이상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는데요. 성인은 시프로플록사신, 아지스로마이신, 세프트리악손을 1차로 사용하고 소아는 아지스로마이신이나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위장관 운동을 억제하는 지사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균 배출을 지연시켜서 병을 악화시키고 독성 결장 확장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살모넬라는 장염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주로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급성 위장관염 증상이 나타나는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장열, 즉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는 덜 익힌 가금류나 달걀을 통해서 감염되고 수양성 설사, 복통, 발열이 나타나고 혈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액과 전해질 보충만으로 호전되는데 다만 고위험군, 즉 3개월 미만의 유아나 동맥경화증이 의심되는 50세 이상, 면역 저하자, 심장 판막 질환, 유의한 수준의 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항생제 투여가 권고되는데요. 이때 1차 약제는 세프트리악손, 시프로플록사신, TMP-XMX, 아목시실린입니다.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전신성 열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발열과 장미 반점, 비장비대, 고열에도 맥박이 느린 상대적 섬액이 나타날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위장관 출혈이나 장총공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합병증 발생과 사망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항생제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경험적 항생제는 세프트리악손과 시프로플록사신이 1차 선택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캄필로박터는 전 세계적으로 세균성 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입니다. 주된 감염원은 덜 익힌 가금류인데요. 증상은 초기에는 수양성 설사로 시작해서 점차 혈변 설사로 진행할 수 있고 발열, 구역구토,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특히 복통이 매우 심해서 충수염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요. 합병증으로는 길랑발의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수분과 전해질 보충만으로 호전되고 증상이 심하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1차 선택약은 아지스로마이신입니다. 과거에는 퀴놀론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 내성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아지스로마이신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증내 환자의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대변 배양 검사에서 이콜라이 51557H7이 확인되었고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 급성 신손상이 나타나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수행요법과 수혈 등 지지요법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번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지만 급성 세균성 감염에는 치료효과는 없습니다. 2번의 로페라마이드는 위장운동을 억제해서 설사를 줄이는 지사제이기 때문에 EHEC 감염에는 사용했을 때 시가독소가 장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서 질환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혈변이 있는 환자에서 지사제는 금기입니다. 3번, 4번의 항생제 투여는 시가독소 방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HUS를 악화시키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의 팁! 세균성 위장 감염의 치료 원칙은 수액과 전해질 보충이 기본이자 최우선입니다. 경험정 항생제는 중증, 고위험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플로로키놀론, 아지스로마이신, 리팍시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균별 질환의 특징과 약물요법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은 침습성 진균 감염의 약물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고혈압을 가진 58세 남자입니다. 복부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개복 수술 후에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수술 후 15일째인데 현재 메로페넴과 방코마이신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시행했던 혈액 배양 검사에서 이스트가 확인되어서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아졸 사용력이 없어서 경험적 항진균제로 플루코나졸 IV를 시작했습니다. 항진균제 투여 당시의 활력 징후는 혈압이 125에 80, 맥박은 분당 78에 체온은 37.5도씨였습니다. 항진균제 시작 후에 72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열이 지속되고 전신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추적 혈액 배양 검사에서도 이스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는 혈압 98에 60, 맥박 분당 108에 체온은 39도씨입니다. 검사 결과는 WBC 15700, CRP 24.8로 상승되어 있었고 시럼 크레아티닌도 2.4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간 기능도 다소 상승되어 있습니다. 최종 미생물 검사 결과는 칸디다 크루세이였습니다. 이 환자의 치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균 감염증은 발생한 인체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표재성과 심부 진균 감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부 진균 감염은 다시 피하 진균과 침습성 진균 감염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침습성 진균 감염증에는 혈행성 칸디다증, 아스페르길루스증, 크립토코쿠스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침습성 진균 감염증 중에서도 혈행성 칸디다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칸디다는 진균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인체 내에서 정상 상재균으로 존재하면서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칸디다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이 저하되거나 정상 장벽이 손상되면 기회 감염을 일으킵니다. 침습성 칸디다증 중 칸디다균이 혈류로 침투한 칸디다 혈증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 혈행성 파종을 통해서 칸디다균이 심장이나 뇌, 눈, 콩팥, 간 등 전신 장기로 퍼져서 칸디다 심내막염, 칸디다 안내염, 칸디다 골수염 등 다양한 심부 감염을 일으킵니다. 가장 흔한 원인균은 칸디다 알비칸스이지만
최근 항진균제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비알비칸스 균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칸디다 글라브라타는 고령 당뇨 환자에서 흔하고 아졸게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흔합니다. 칸디다 크루세이는 면역 저하 환자에서 흔하고 플루코나졸에 본질적으로 내성을 가집니다. 최근 병원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칸디다 오리스는 다제 내성이 흔하고 2020년에 국내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칸디다 혈증은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 사망률이 높은 중증 침습성 진균 감염이기 때문에 위험군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전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다양한 침습적 처치를 받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고, 중심정맥 카테터가 있는 경우는 카테터를 통해서 피부나 장관에 존재하는 정상균이 혈류로 직접 침투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세균을 억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진균의 과증식을 유도해서 칸디다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호중구 감소증이 있는 경우는 면역 기능 저하로 위험이 증가하고, 복부 수술이나 복부 천공에 있는 경우 장관 내 칸디다가 복강내로 유출되면서 이후에 혈류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PN은 고농도의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칸디다 증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카테터 사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투여, HIV, 혈액암, 그리고 고형 장기 이식 환자는 면역 저하 상태로 칸디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혈행성 칸디다증의 치료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혈액배양에서 이스트가 보이면 칸디다 혈증을 의심하고 경험적 항진균제를 사용하거나 확진 시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서 초기 치료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중증이거나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서는 에키노칸딘 계열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이면서 이전에 아졸게 항진균제 사용력이 없는 경우에는 플루코나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감염 균종과 항진균제 감수성 결과가 확인되면 이에 맞게 약제를 조정합니다. 중심정맥 카테터는 제거 가능 여부를 평가해서 가능하다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테터가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테터 제거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칸디다균은 혈류를 통해서 안구로 전이되어서 안내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저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기간은 혈액 배양에서 균이 음전된 시점부터 최소 2주간 치료를 지속해야 되고, 임상 증상도 함께 호전되어야 합니다. 특히 안내염이 동반되었을 때는 4주에서 6주 이상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투여 시작일부터가 아니라 혈액 배양이 음전된 뒤 최소 2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항진균제 선택을 보면 크게 에키노칸딘, 아졸, 폴리엔 계열이 있습니다. 우선 에키노칸딘 계열은 카스포펀진, 미카펀진, 애니둘라펀진이 포함되고 1차 치료제로 가장 권장되는 약제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이 적고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아졸게인은 플루코나졸, 보리코나졸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크루세인은 플루코나졸의 본질 내성을 가지고 있고 글라브라타는 획등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독성과 약물 상호작용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졸게 중 포사코나졸은 백혈병이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침습성 진균 감염 예방에 주로 사용되고 칸디다 혈증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엔 계열, 즉 암포데리신 B는 광범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신독성이 주요 부작용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균종이 규명되지 않은 기간 동안 경험적 항진균제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호중구 감소증 유무에 따라 치료 접근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호중구 감소증이 없는 환자의 1차 치료는 에키노칸딘 계열입니다. 즉 페스퍼펀진, 미카펀진, 애니듈라펀진이 표준 치료입니다. 다만 플루코나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환자가 중증이 아니면서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최근 아졸게 약물 투여력이 없으면서
플루코나졸 내성 균주일 가능성이 낮고 중추신경계 감염이나 심내막염과 같은 침습성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플루코나졸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중구 감소증이 있는 환자에서도 1차 치료제는 동일하게 에키노칸딘 계열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군은 면역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대안으로는 리포조말 암포테리신 B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신독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GCSF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호중구 회복을 촉진해서 감염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적 항진균제를 투여하고 혈액 배양 결과 균종이 동정되면 칸디다 균별 고육 특성과 MIC 결과에 따른 항진균제를 조정합니다. 핵심은 칸디다는 균종마다 약이 다르다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균인 알비칸스, 트로피칼리스, 파라실로시스는 플루코나졸에 대한 감수성이 좋아서 플루코나졸도 사용이 가능하고 에키노칸딘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균인 크루세인은 플루코나졸에 본질적으로 내성이 있기 때문에 플루코나졸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에키노칸딘이 1차 선택약이고 암포테리신 B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보리코나졸에 감수성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라브라탄은 조금 복잡한데요. 크루세이처럼 처음부터 플루코나졸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알비칸스처럼 바로 스텝다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플루코나졸에 대한 획득 내성이 흔한 균이기 때문에 에키노칸딘이 1차 선택약이고 플루코나졸은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MIC를 확인하고 고용량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칸디다는 플루코나졸 MIC가 2 이하이면 감수성으로 판단하지만 글라브라탄은 다른 칸디당 종과는 다르게 감수성 판정 자체가 없고 MIC가 32 이하이면 SDD, MIC가 64 이상이면 내성으로 판정합니다. SDD는 플루코나졸 표준 용량으로는 치료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량, 즉 하루에 800mg을 투여해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치료로는 에키노칸딘, 대안으로는 암포테리신 B를 사용할 수 있고 플루코나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MIC 결과와 임상 조건을 함께 판단해서 고용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루시테이니에는 특이하게 암포테리신 B에 본질적으로 내성이 있거나 치료 중 내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포테리신 B는 피하고 플루코나졸이나 에키노칸딘을 우선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스는 다제 내성균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가 어렵습니다. 플루코나졸, 암포테리신 B의 내성이 흔하기 때문에 에키노칸딘이 1차 치료로 사용하되 항진균제 3개 계열 모두 내성 획득 보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MIC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칸디다 혈증 치료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정맥주사에서 경구로 전환, 즉 스텝다운 세라피입니다. 광범위 항진균제의 불필요한 장기 사용을 막아서 내성 발현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디에스칼레이션은 모든 환자가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 5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임상적으로 안정해야 하는데요. 즉 발열이 조절이 되고 혈압 등 활력 징후가 안정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 추적 혈액 배양이 음전이 되어서 더 이상 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동정균주가 플루코나졸의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환자가 경구 복용이 가능해야 되고 다섯 번째, 중심정맥 카테터는 제거하거나 교체되어서 감염원의 조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약제는 균종에 따라 다른데요. 알비칸스, 트로피칼리스, 파라실로시스는 플루코나졸 MIC가 감수성으로 확인되면 플루코나졸 400mg/day 경구로 전환합니다. 플루코나졸은 경구 생체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IV와 동등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라브라탄은 플루코나졸 내성이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MIC가 SDD 범위일 때 플루코나졸 800mg/day 고용량으로 스텝다운 할 수 있습니다. 크루세이드 플루코나졸 비감수성 균종은 보리코나졸의 감수성이 있으면
보리코나졸 200mg BID 경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표는 침습성 진균 감염 중 칸디다 혈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진균제 용량용법 요약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례 환자는 복부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던 중에 혈액배양 검사에서 이스트가 확인되었고, 당시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이전에 아졸 노출력이 없어서 경험적 치료로 플루코나졸을 투여했습니다. 이후에 발열이 지속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 상태가 악화되며 시럼 크레아틴이 2.4로 상승되었고, 최종 미생물 검사에서 칸디다 크루세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칸디다 크루세이는 플루코나졸의 본질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따라서 에키노칸딘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4번 플루코나졸을 캐스퍼펀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번 칸디다 크루세이는 본질적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루코나졸의 용량을 올려도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2번 가이드라인의 암포테리신 B는 칸디다 크루세이 동정 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환자는 시럼 크레아틴이 2.4로 신기능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성 위험이 있는 암포테리신 B는 1차 선택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의 메트로니다졸은 혐기성 세균과 원충에 작용하는 항균제로 항진균 활성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의 털비나핀은 피부, 손발톱 지방 조직의 고도로 축적되어서 손발톱 무좀이나 족부 백상 등 피부 사상균에 사용하는 항진균제로 침습성 칸디다증 치료제는 아닙니다. 오늘의 팁! 칸디다 혈증이 의심되거나 확진 시 즉시 치료를 시작하고 중심정맥 카테터는 가능하다면 제거합니다. 칸디다 안내염 감별을 위해서 안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치료기간은 혈액배양 음성 결과가 나온 후부터 최소 2주간 항진균제 투여를 지속해야 합니다. 경험적 항진균제는 중증 환자, 이전에 아졸 노출력이 있거나 비알비칸스 균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에키노칸딘이 1차 선택약입니다. 호중구 감소증이 없고 비중증이면서 최근 아졸계 노출이 없고 비알비칸스 가능성이 낮은 경우 플루코나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중구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리포조말 암포테리신 B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균종이 동정되면 칸디다 균종과 MIC 결과에 따라 항진균제를 조정합니다. 또한 균종에 따라 피해야 할 약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칸디다 크루세이는 플루코나졸을 사용할 수 없고, 칸디다 글라브라타는 플루코나졸 MIC 결과 SDD인 경우 고용량을 사용해야 하고, 칸디다 루시티에니에는 암포테리신 B를 피해야 하며, 오리스는 다제 내성으로 플루코나졸 암포테리신 B를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항진균제로 치료 중에 임상 상태가 개선되면 경구제제로 디에스칼레이션을 고려합니다. 플루코나졸 400mg 1일 1회 경구 전환이 원칙이고, 단 글라브라타는 MIC 결과가 SDD인 경우 800mg 고용량으로 전환하며, 크루세이는 보리코나졸 200mg BID로 전환합니다. 오늘로써 감염 질환의 약물 치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문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